우르릉 쾅!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시커먼 먹구름 사이로 핏빛 번개가 내리꽂혔다. 마치 하늘이 노하여 이 비정한 형제의 다툼을 꾸짖는 듯했다.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마당 한가운데 진흙탕 속에 처박힌 낡은 보찜 하나가 처량하게 뒹굴고 있었다. 그 보찜 옆으로 무릎이 꿇린 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리고 있는 사내. 그가 바로 동생 달수였다. 그의 앞에는 갓을 비스듬히 쓰고 술 기운과 탐욕으로 눈이 붉게 충혈된 형 칠성이 몽둥이를 든 채 서 있었다. 칠성은 숨을 헐떡이며 이미 흙투성이가 된 동생의 어깨를 발로 지시겨 밟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놈! 내 놈이 감히 어디라고 여기가 내 땅에 발을 들이느냐.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언을 핑계로 내 논두렁에 기생하려 하다니 썩 꺼지지 못할까. 칠성의 고함 소리는 빗소리마저 뚫고 나올 정도로 날카로웠고 그 소리에 놀란 마을의 개들이 일제히 짖어대기 시작했다. 달수는 차가운 빗물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추위를 느꼈지만 형을 향한 원망보다는 기가 막힌 이 상황에 말문이 막혀 가슴만 치고 있을 뿐이었다. 불과 반나절 전만 해도 이 집안에는 곡소리가 가득했다. 선친의 사무제를 막 끝내고 돌아온 참이었다. 평생을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흙과 씨름하며 모은 재산이었다. 아버지는 임종 직전 가쁜 숨을 몰아쉬며 형제의 손을 포개 잡고 유언을 남기셨었다. 형제 간에 우애하고 땅을 귀히 여기거라. 그 말씀이 아직 귓가에 쟁쟁한데 상복을 벗기도 전에 형 칠성은 본색을 드러냈다. 마을 이장과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칠성은 뻔뻔하게도 문서를 조작한 것이나 다름없는 억지를 부렸다. 장남인 내가 제사를 모셔야 하니 당연히 집터와 앞마당의 문전 옥답은 내 몫이오. 달수, 저놈은 아직 처자식도 없으니 저기 산길의 아래 돌밭이나 가져가면 그만이지. 아니, 그런가? 친척들은 칠성의 기세에 눌려 혹은 그가 미리 찔러준 뇌물에 눈이 멀어 헛기침만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문전 옥답이라 함은 해마다 쌀가마니가 곳곳간에 넘쳐날 정도로 기름진 땅이었고 칠성이 말한 산기슭 돌밭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곡괴구이라 불리는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저주받은 땅이었다. 달수가 억울함에 눈물을 글썽이며 항변하려 했으나 칠성은 몽둥이를 들고 설치며 동생을 마당으로 내동댕이 친 것이다. 달수는 떨리는 손으로 진흙탕에 박힌 보찜을 주워들었다. 손톱 밑으로 흙탕물이 스며들어 쓰라렸지만 그보다 더 쓰라린 것은 찢겨나간 형제애였다. 칠성은 마루 위에서 뒷짐을 지고 서서 마치 더러운 벌레를 쫓아낸 듯한 표정으로 침을 꿰뱉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만약 내 논에 물 한 방울이라도 훔쳐가거나 곡식 한 톨이라도 건드렸다간 그날로 내 놈 다리를 분질러 놓을 테니 그리 알아라. 비정한 형의 저주 같은 폭언을 뒤로하고 달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살인문을 나섰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져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고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귀신이 머리를 풀어 헤친 듯 흉흉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혀를 찼다. 천하의 몹쓸 놈 같으니라고. 동생을 저리 내쫓고 천벌을 안 받을까. 그러게 말일세. 저 달수 총각이 얼마나 착실한데 저 돌밭으로 가서 어찌 살고 거기서는 뱀도 굶어 죽는다는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달수의 편을 들어주는 이는 없었다. 권력과 재물 앞에서는 인심도 흉년이 드는 법이었다. 달수는 정처 없이 걸었다. 갈 곳이라곤 형이 던져준 그 귀곡뿐이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길은 더욱 험해졌다. 진흙 구덩이에 발이 빠지고 가시덤불이 옷자락을 잡아채며 가지 말라고 말리는 듯 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그곳은 그야말로 황무지 그 자체였다. 사방에 널린 것은 뾰족하고 거친 돌덩이들 뿐이었고 흙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 만큼 척박했다. 빗물조차 땅에 스며들지 못하고 돌틈 사이로 흘러내려가 버리는 땅. 왜 사람들이 이곳을 귀신 골짜기라 부르는지 알 것 같았다. 스산한 바람이 돌틈을 지나며 휘잉 하는 기괴한 소리를 내었고 앙상한 고목 몇 그루만이 뼈대만 남은 채 하늘을 향해 비틀려 있었다. 달수는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이 고작 이 돌무더기라니. 평생을 형을 섬기며 묵묵히 일해온 대가가 이것이란 말인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보쯤을 내려놓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차갑고 거친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형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리 하십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한 뱃속에서 나와 한 밥상에서 밥을 먹고 자랐거늘. 달수의 목매인 외침은 산울림이 되어 공허하게 되돌아올 뿐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비는 그쳤으나 산속의 냉기는 살을 파고들었다. 달수는 비를 피할 처마 하나 없는 허허벌판에서 젖은 옷을 입은 채 웅크리고 앉아 밤을 지새워야 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때였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자 눈앞에 펼쳐진 돌밭이 기이한 빛을 띠며 번들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수천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노려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달수는 홀린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밭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발의 차이는 돌멩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밭 한가운데 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 앞에 멈춰섰다. 그 바위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가져다 놓은 듯 주변의 돌들과는 달리 검고 육중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달수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 바위에 손을 댔다. 순간 찌릿한 전율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공포라기보다는 어떤 경고 혹은 오래된 슬픔과도 같은 느낌이었다. 이 땅, 죽은 땅이 아니다. 무언가가 있어. 달수는 중얼거렸다. 농사꾼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 겉보기에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절망의 땅이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미세하지만 분명한 맥박이 뛰고 있는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달수는 보찜 속에서 낡은 호미 하나를 꺼내들었다. 비록 형에게 쫓겨나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기로 맹세했다.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유산이 이 돌밭이라면 이곳을 옥토로 바꾸어 놓고 말겠다는 오기가 생겼다. 두고 보십시오, 형님. 형님이 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배를 두드릴 때 나는 이 돌을 씹어 먹어서라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달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호미로 땅을 찍었다. 깡! 하는 쇳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다. 돌이 너무 단단하여 호미날이 들어가지 않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벌써 포기하고 도망쳤을 법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달수는 멈추지 않았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가 흘러도 그는 미친 사람처럼 돌을 파내고 또 파냈다. 돌을 하나 드러내면 그 밑에 또 다른 돌이 있었고 그 밑에는 더 큰 바위가 버티고 있었다. 이것은 농사가 아니라 전쟁이었다. 대지와의 전쟁, 그리고 자신의 운명과의 전쟁이었다. 한편 아랫마을 기와집에서는 칠성이 기름진 아침상을 받아놓고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에 굴비 구이, 각종 나물이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져 있었다. 그는 젓가락으로 굴비살을 크게 떼어 입에 넣으며 곁에 앉은 아내에게 거드름을 피웠다. 여보, 이제야 살 것 같구려. 그 눈에 가시 같던 달수놈이 없어지니 밥맛이 꿀맛이야. 내 말대로 하길 잘했지? 그깟 놈에게 이 좋은 땅을 나눠줄 이유가 뭐 있어. 아내는 교활한 눈빛을 반짝이며 맞장구를 쳤다. 그럼요, 서방님. 장자 상속은 국법이요 천륜인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나저나 그 돌밭에서 달수 도련님이 굶어 죽기라도 하면 마을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릴까 걱정이네요. 칠성은 콧방귀를 끼며 술잔을 비웠다. 굶어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제 복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걸 어쩌란 말이냐. 쥐뿔도 없는 놈이 거기서 뭘 하겠어. 며칠 버티다 못해 거지가 되어 떠나겠지. 부부는 낄낄거리며 웃었지만 그 웃음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불길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이 버린 것이 단순한 돌밭이 아니라 가문의 운명을 쥐고 있는 열쇠였다는 사실을. 며칠이 지났다. 달수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옷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얼굴은 흙먼지와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누구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그는 밭 한 구석에 움막을 짓고 밤낮으로 돌을 골라내어 밭의 가장자리에 쌓아 올렸다. 돌담은 점점 높여져 어느새 제법 그럴듯한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땅을 깊게 파내려가던 달수의 외미 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묵직한 것이 걸렸다. 평소의 돌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의 흙을 걷어냈다. 그러자 드러난 것은 검은색의 매끄러운 돌판이었다. 흙을 닦아내자 그 표면에는 기이한 문양들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었는데 마치 용이 휘감겨 올라가는 듯 하기도 하고 알 수 없는 고대의 문자인 듯 하기도 했다. 달수는 숨을 죽이고 그 돌판을 어루만졌다. 차가우면서도 묘한 온기가 느껴지는 그 물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예사 물건이 아님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의미를 알 길이 없는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다시 그 돌판을 흙으로 덮어두기로 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당장 심을 씨앗을 뿌릴 흙 한 줌을 얻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돌판을 다시 덮는 순간 땅속 깊은 곳에서 쿵 하는 낮은 울림이 전해져 왔다. 마치 잠들어 있던 거대한 짐승이 기지개를 켜는 듯한 소리였다. 달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일어섰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돌밭을 비추었다. 기이하게도 그가 돌을 골라낸 자리의 흙은 검고 윤기가 흐르고 있었다. 분명 며칠 전만 해도 먼지가 폴폴 날리던 죽은 흙이었는데 마치 누군가가 숨을 불어넣은 것처럼 생기를 머금고 있었다. 달수는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이 아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돌밭에서 기필코 황금을 캐내어 형님 앞에 보란듯이 설 것입니다. 그의 맹세는 헛된 망상이 아니었다. 돌밭 깊은 곳, 그 검은 돌판 아래에서부터 시작된 미세한 기운의 변화가 서서히 땅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칠성의 기름진 문전 옥답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태고의 신비로운 생명력이었다. 이제 막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한 것이다. 형제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사건의 서막이 이 척박한 귀곡의 돌밭에서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깡! 깡! 적막한 산골짜기에 울려 퍼지는 것은 오로지 쇠와 돌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파열음 뿐이었다. 달수의 손에 들린 호미는 이미 본래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이가 빠지고 닳아 뭉툭해져 있었다. 손바닥은 이미 물집이 잡히다 못해 터져 피와 진물이 엉겨붙었고 호미 자루는 그가 흘린 붉은 선혈로 검게 절어 있었다. 그럼에도 달수의 본이질은 멈출 줄을 몰랐다. 해가 중천에 떠올라 정수리를 뜨겁게 달구어도 달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어깨를 시리게 해도 그는 마치 태엽 감긴 인형처럼 땅을 찢고 돌을 드러냈다. 돌이 나오면 돌을 치우고 바위가 나오면 바위를 깨트린다. 이것이 내 운명이라면 나는 이 운명의 뼈를 깎아서라도 살 길을 열 것이다. 달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다. 그가 파헤친 땅에서는
흙냄새보다 비릿한 쇠냄새와 돌가루 냄새가 진동했다. 마을 사람들은 산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끊임없는 굉음을 들으며 달수가 미쳐서 돌과 싸우고 있다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달수의 눈에는 광기가 아닌 서리빨 같은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생존 본능을 넘어선 자신을 버린 혈육과 비정한 세상에 대한 무언의 시위였다. 달수가 피땀을 흘리며 돌밭을 일구는 동안 형칠성은 그야말로 주지육민 조치러린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3년상이 끝나기도 전에 집안의 기생을 불러들이고 마당에 비단 장막을 치고 연일 술판을 벌였다. 기름진 안주 냄새가 담장을 넘어온 마을에 퍼졌고 칠성의 호탕하지만 경박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여봐라! 술이 비었다. 저기 창고에 가서 묵은 곡주를 더 가져오너라. 내 땅에서 난 쌀로 빚은 술이니 마셔도 줄지 않는 화수분이나 다름없지 않느냐. 칠성은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술잔을 높이 쳐들며 소리쳤다. 그의 곁에 앉은 아첨꾼들과 기생들은 압류, 나리, 이 고을에서 칠성나리의 땅을 밟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며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다. 칠성은 그 소리가 듣기 좋은지 껄껄 웃으며 닭다리를 뜯어 개걸스럽게 씹어 삼켰다. 그의 배는 날이 갈수록 불러왔고 기름진 얼굴에는 탐욕과 오만함이 덕지덕지 묻어났다. 그는 가끔 취기에 비틀거리며 대문 밖으로 나와 멀리 산길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뱀이 소리를 듣고는 비릿한 조소를 날리곤 했다. 어리석은 놈, 새가 이기나 돌이 이기나 해보자 이거지? 제 뼈가 먼저 사가 문드러질 줄도 모르고. 어느 날 오후 칠성은 심심풀이 삼아 하인들을 대동하고 달수가 일하는 귀곡으로 마시를 나갔다. 칠성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부채를 살랑이며 땀과 흙으로 뒤범벅이 된 동생을 구경거리 보듯 내려다보았다. 달수는 형의 인기척을 느꼈지만 허리 한번 펴지 않고 묵묵히 제 키만한 바위를 밀어내고 있었다. 거참, 꼴이 말이 아니구나. 내 집에서 키우는 누렁이도 너보다는 깨끗하겠다. 그래, 그 돌밭에서 금덩이라도 좀 나왔느냐? 칠성이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물었다. 하인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달수는 바위를 밀던 손을 잠시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형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으나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백이 서려 있어 칠성은 순간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형님, 오셨습니까? 금덩이는 나오지 않았으나 제 마음속의 돌덩이는 조금씩 깨지고 있습니다. 구경이 끝나셨으면 돌아가십시오. 저는 바쁩니다. 달수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칠성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다. 칠성은 자존심이 상한 듯 얼굴을 찌푸리며 부채를 탁 접었다. 네 이놈, 형이 왔는데 절은 못할 망정 어디서 훈계질이냐. 평생 그 돌구덩이에서 썩어 문드러져라. 칠성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침을 뱉고는 토라니 뒤돌아 가버렸다. 형이 떠난 후 달수는 다시 바위와 씨름했다. 하지만 그의 속은 겉모습처럼 평온하지 않았다. 형의 비단옷과 기름진 얼굴을 보자 잊으려 했던 서러움과 배고픔이 밀려왔다. 끼니라고는 산에서 캔 뿌리와 개울물로 때운 지 오래였다. 백가죽이 등 가죽에 붙을 지경이었지만 그는 쉴 수 없었다. 돌을 치우고 난 자리에 드러난 흙은 여전히 거칠고 메말라 있었다. 이 흙에 씨를 뿌려봤자 싹이나 틔울 수 있을까?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때였다. 달수가 며칠 전 발견하고 다시 덮어두었던 검은 돌판이 있는 자리. 그 주변의 흙 색깔이 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다. 다른 곳은 회색빛이 도는 죽은 흙이었는데 유독 그 돌판이 묻힌 곳 주변으로 반경 몇 척의 흙은 검붉은 빛을 띠며 촉촉한 습기를 머금고 있었다. 달수는 홀린 듯 다가가 그 흙을 한 줌 쥐어보았다. 따뜻했다. 마치 살아있는 동물의 살결처럼
미세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달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단순히 땅의 기운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 돌판이 어떤 조화를 부리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은 절망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희망의 빛과도 같았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무르익고 여름의 초입에 들어설 무렵 달수의 돌밭은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었다. 그가 피땀으로 쌓아올린 돌담은 제법 견고한 성벽처럼 밭을 둘러싸고 있었고 밭 가운데 돌을 골라낸 자리에는 드문드문 푸른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달수는 읍내 장터에서 구걸하다시피 얻어온 콩과 조, 수수 씨앗을 그 척박한 땅에 심었다. 마을 사람들은 돌틈에 씨를 뿌리다니 씨앗만 아깝게 되었군이라며 혀를 찼다. 하지만 달수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새벽 개울에서 물을 길어다 날랐다. 물동이를 진 어깨에 살가죽이 벗겨지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특히 그 검은 돌판이 묻힌 자리 주변에 심은 콩은 다른 곳보다 훨씬 빠르고 굵게 싹을 틔우고 있었다. 떡잎의 색깔도 진녹색으로 윤기가 흘렀다. 달수는 그 작은 새싹 앞에 엎드려 굵은 눈물을 떨어뜨렸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이 저를 아주 버리지는 않으셨군요. 그것은 단순한 작물이 아니라 달수의 생명 그 자체였다. 그는 자신의 피가 섞인 땀방울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는 다시금 주먹을 불끈 쥐었다. 반면 칠성의 집에는 서서히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풍년을 기약했던 그의 문전 옥답에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모내기를 마친 논이물이 자꾸만 어디론가 빠져나가 바닥을 드러내기 일쑤였고 벼의 잎끝이 누렇게 타들어가는 병충해가 돌기 시작했다. 칠성은 소작인들을 닥달하며 고함을 질러댔다. 이 게으른 것들아! 물 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단 말이냐. 당장 물을 대지 않으면 소작료를 배로 받을 테다. 소작인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날이 저희도 밤새 물을 대고 있사오나 이상하게도 물을 대는 족족 땅이 물을 삼켜버립니다. 마치 땅 밑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 같습니다. 칠성은 믿지 않았다. 그는 하늘을 원망하고 아랫사람들을 탓하며 술독에 빠져 지내는 시간이 늘어갔다. 그의 곳간은 아직 가득 차 있었지만 마음의 곳간은 불안감으로 인해 서서히 비어가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 진노한 표정으로 그를 꾸짖고 달수가 있는 돌밭 쪽을 가리키는 꿈이었다. 칠성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면 괜한 화풀이로 죄 없는 안방마님을 구박하거나 술상을 엎어버리곤 했다. 달수는 이제 돌밭을 제법 그럴듯한 밭으로 일구어 놓았다. 물론 칠성의 기름진 땅에 비하면 여전히 거칠고 보잘것없는 땅이었지만 달수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터전이었다. 그는 밭 한가운데 작은 원두막을 짓고 그곳에서 먹고 자며 작물들을 지켰다. 밤이 되면 산짐승들이 내려와 작물을 해칠까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유난히 밝은 보름달이 뜬 밤이었다. 달수는 피로에 지쳐 원두막 기둥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가 기이한 소리에 눈을 떴다. 웅, 웅 하는 낮은 진동음이 땅 밑에서부터 들려오고 있었다. 달수는 쏘스라치게 놀라 밭으로 뛰어내려갔다. 소리의 근원은 역시나 그 검은 돌판이 묻힌 곳이었다. 달빛 아래 돌판이 묻힌 흙 위로 아지랑이 같은 푸른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땅이 숨을 쉬는 것 같기도 하고 땅속 깊은 곳에 흐르는 수맥이 요동치는 것 같기도 했다. 달수는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 땅이 나에게 말을 걸고 있다. 그는 직감했다. 이제 곧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큰일이 닥쳐올 것이며 이 돌밭이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람이 바뀌고 있었다. 산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더 이상 시원하지 않고
뜨겁고 건조한 열기를 품고 있었다. 마을의 노인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근심 어린 표정으로 수군거렸다. 올해는 예사 가뭄이 아닐세. 하늘 색깔이 누런 것이 큰 재앙이 닥칠 징조야. 그들의 예언처럼 비는 오지 않았고 태양은 매일같이 대지를 불태울 듯이 내리쬐었다. 개울물은 말라붙어 바닥을 드러냈고 우물물조차 흙탕물로 변해갔다. 칠성의 논바닥은 쩍쩍 갈라져 사람의 발이 빠질 정도가 되었고 기세등등하던 그의 작물들은 맥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달수의 돌밭만은 여전히 푸르름을 잃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더위가 심해질수록 달수의 밭에 심긴 작물들은 더욱 짙은 녹색을 띠며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아니 자연의 섭리조차 뛰어넘는 불가사의한 현상이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귀곡에 도깨비가 산다거나 달수가 흑마술을 부린다는 괴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 소문은 곧 칠성의 귀에도 들어갔고 탐욕스러운 형의 눈빛은 다시금 동생의 땅을 향해 번들거리기 시작했다. 형제의 갈등은 이제 단순한 재산 싸움을 넘어 생존을 건 처절한 투쟁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글거리는 태양은 마치 하늘이 내려보낸 형벌의 채찍과도 같았다. 벌써 석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마른 하늘에서는 대약변만 쏟아져 내렸고 조선 팔도의 산천초목은 누렇게 타들어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쩍쩍 갈라진 논바닥은 흡사 거북이의 등껍질처럼 흉물스럽게 변해버렸고 한때 물이 넘실대던 강줄기는 바닥을 드러내어 하얀 자갈밭만이 앙상하게 남아있었다. 바람조차 불지 않는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들리는 것이라곤 말라비틀어진 벼 이삭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바스락거리는 소음과 배고픔에 지쳐오는 아이들의 힘없는 울음소리뿐이었다. 마을 우물은 진작에 바닥을 드러내어 흙탕물조차 구하기 어려웠고 사람들은 물 한 동이를 얻기 위해 이웃끼리 멱살잡이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은 단순한 가뭄이 아니었다. 하늘이 노하여 인간의 탐욕을 징벌하려는 대재앙, 바로 가뭄 귀신이 들린 것이었다. 칠성의 문전옥담 역시 이 재앙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그토록 자랑하던 기름진 흙은 이제 먼지가 되어 바람에 날렸고 푸르렀던 벼들은 누렇게 떠서 고개를 숙인 채 죽어가고 있었다. 칠성은 논두렁에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고 입술은 바짝 타들어가 하얗게 일어나 있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시련을 주신단 말인가? 매년 제사상에 소머리를 올리고 구판을 벌였건만 다 부질없는 짓이었단 말인가? 칠성은 쉰 목소리로 절규하며 마른 흙덩이를 집어던졌다. 흙덩이는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힘없이 부서져 가루가 되었다. 그의 창고에는 아직 묵은 쌀이 남아있었지만 당장 목을 축일 물이 없으니 쌀도 무용지물이었다. 돈을 쌓아 짊어지고 가도 물을 살 수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보며 수군거렸다. 저 욕심쟁이가 천벌을 받는 게야. 동생을 그리 모질게 내쫓더니 하늘이 노해서 물줄기를 끊어버린 거지. 칠성은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분기탱천하여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속으로는 밀려오는 공포를 감출 수가 없었다. 밤마다 목이 타는 갈증에 잠을 깨어 물독을 뒤져보아도 나오는 것은 거미줄 뿐이었다. 그는 점점 미쳐가고 있었다. 자신의 재산이, 자신의 왕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기 때문이다. 한편 산기종 귀곡의 상황은 전혀 달랐다. 달수 역시 처음에는 가뭄의 기세에 눌려 절망했었다. 그가 애써 심은 콩과 수수가 시들어가자 그는 하늘을 원망하며 밤새도록 밭을 지켰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달이 구름 뒤로 숨어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을 때였다. 달수는 밭 한가운데 묻혀있는 그 검은 돌판 쪽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에 잠을 깼다. 퐁, 퐁, 퐁. 그것은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물소리였다. 환청인가 싶어 귀를 의심하며 다가가 보았다. 놀랍게도 돌판 틈새로 맑은 물방울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처음에는 이슬처럼 맺히던 물방울이 점점 굵어지더니 이내 손가락 굵기만한 물줄기가 되어 콸콸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다. 물이다, 샘물이다. 달수는 자신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혀끝에 닿는 순간 머리가 쭈뼛 설 정도로 차가운 냉기가 전해져 왔다. 그것은 보통의 지하수가 아니었다. 뼛속까지 시원하게 적셔주는 단맛이 감도는 신령한 약수역수였다. 그날 밤부터 달수의 돌밭에는 기적이 일어났다. 솟아오른 샘물은 밭고랑을 타고 흘러내려 메마른 대지를 적셨다. 물길이 닿는 곳마다 죽어가던 작물들이 거짓말처럼 고개를 쳐들고 생기를 되찾았다. 잎사귀는 더욱 짙은 초록빛으로 빛났고 줄기는 하루가 다르게 굵어졌다. 칠성의 논이 누런 황무지로 변해갈 때 달수의 돌밭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푸른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돌틈 사이로 흐르는 물소리는 청아한 음악처럼 울려 퍼졌고 그 물 냄새를 맡고 날아온 새들과 산짐승들이 달수의 밭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달수는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물을 흘리며 조상님께 감사의 절을 올렸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 못난 아들을 살리시려고 이 척박한 땅에 숨구멍을 트워주셨군요. 이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이 땅을 지키겠습니다. 그는 샘물이 솟는 자리 주변을 돌로 정성스럽게 쌓아 작은 우물을 만들고 그 물이 밭 전체에 골고루 퍼지도록 물기를 쉔다. 이제 귀곡은 더 이상 귀신이 우는 골짜기가 아니었다. 생명이 춤추는 풍요의 골짜기였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했던가. 달수의 돌밭에서 물이 터졌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로 퍼져나갔다. 목이 말라 죽어가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물동이를 이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달수는 그들을 내치지 않았다. 누구든지 와서 목을 축이십시오. 이 물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이 주신 것이니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합니다. 달수의 넉넉한 인심에 사람들은 감동했고 그동안 칠성에게 굽실거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달수를 생불산 부처이라 칭송하며 따르기 시작했다. 이 소식은 곧 칠성의 귀에도 들어갔다. 칠성은 처음에는 헛소문이라며 코웃음을 쳤으나 하인이 떠온 물 한 바가지를 마셔보고는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 마셔본 물 중 가장 달고 시원한 물이었다. 질투심과 탐욕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내 이놈 달수! 감히 내 물을 훔쳐? 칠성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그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하인들을 소집했다. 저놈이 내 땅 밑으로 흐르는 수맥을 주술로 훔쳐간 것이 분명하다. 당장 가서 그놈을 끌어내고 그 땅을 접수해야겠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은 몽둥이와 낫을 든 건장한 하인 10수명을 대동하고 귀곡으로 쳐들어왔다. 평화롭던 달수의 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칠성은 푸르게 자란 콩밭을 짓밟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 도둑놈아! 당장 나와라! 내 놈이 요망한 술수를 부려 내 논의 물을 죄다 빨아들였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 가뭄의 돌밭에서 물이 솟는단 말이냐. 달수는 도니를 들고 맞섰다.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주눅든 동생의 눈빛이 아니었다. 땅을 지키고 생명을 지켜온 자의 당당함이 서려 있었다. 형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이 땅은 형님이 버리신 땅이고 이 물은 제가 피땀 흘려 일군 끝에 하늘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어찌 억지를 부리십니까? 달수의 호통에 칠성은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비릿하게 웃었다. 버린 땅이라니? 내가 언제 이 땅을 너에게 주었더냐? 잠시 빌려주어 농사나 지어보라 했을 뿐이지. 이제 보니 이 땅에 명당의 기운이 있는 모양인데 장남인 내가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썩 비키지 못할까? 칠성의 뻔뻔함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우물 주변을 에워싸게 했다. 이 우물은 이제부터 내 것이다.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허락 없이 가져가는 놈은 다리를 분질러 놓을 것이다. 물을 기르러 왔던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횡포에 분노했지만 무기를 든 하인들이 무서워 나서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달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형님, 정령천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아버님이 보고 계십니다. 달수가 칠성의 앞을 막아서자 칠성은 가소롭다는 듯이 달수의 멱살을 잡았다. 천벌? 힘있는 놈이 곧 하늘이다. 내 놈이 정 억울하다면 관아에 가서 송사를 걸어보거라. 사또 나으리가 네 편을 들어줄지 뻔하지 않으냐? 칠성은 달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달수는 돌바닥에 쓰러지며 무릎이 까져 피가 흘렀지만 아픔보다 더 큰 절망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법도 인륜도 칠성의 돈 앞에서는 무용지물일 것임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그때였다. 칠성의 하인 중 하나가 우물가에 놓인 달수가 소중히 모셔두었던 검은 돌판을 발견하고는 신기하다는 듯 들어올렸다. 나리, 이것 좀 보십시오. 돌에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칠성이 다가와 그 돌판을 낚아챘다. 돌판을 쥐는 순간 칠성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곧 욕심 가득한 눈으로 돌판을 살피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오호라, 이것이 물을 부르는 부적인 개로구나. 내 놈이 이걸 숨겨두고 혼자만 호의호식하려 했단 말이지? 칠성은 돌판을 품에 넣으며 선언했다. 이 돌판도, 이 땅도, 이 물도 모두 내 것이다. 달수, 너는 당장 이 산에서 내려가라. 내 눈에 띄면 그땐 정말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줄 알아라. 달수는 흙먼지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물러설 곳도 없었다. 이곳에서 쫓겨난다면 죽음뿐이었다. 안 됩니다. 그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달수가 칠성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다. 형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땅은 가져가셔도 좋으니 저 물만은 함께 나누게 해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달수의 애원에도 칠성은 냉정하게 발길질을 했다. 나눌 것은 없다. 목마른 놈들은 나에게 쌀을 가져오라 해라. 쌀 한 말에 물 한 바가지다. 알겠느냐? 칠성은 광소광서를 터뜨리며 돌판을 챙겨들고 의기양양하게 산을 내려갔다. 달수는 처참하게 짓밟힌 콩밭 한가운데 홀로 남겨졌다. 하늘에는 먹구름 한 점 없이 뜨거운 태양만이 자결하고 있었고 달수의 가슴 속에는 형을 향한 증오와 세상에 대한 원망이 검은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러나 절망의 끝자락에서 달수의 눈은 형이 가져간 돌판이 있던 자리, 아직도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샘물을 응시하고 있었다. 형은 돌판을 가져갔지만 땅의 기운마저 가져갈 수는 없었다. 그리고 달수는 알고 있었다. 그 돌판이 형의 손에 들어간 순간 그것이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것임을. 조상님이 남기신 안배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제 형제 간의 싸움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 보이지 않는 힘의 심판대로 옮겨가고 있었다. 관아의 마당에서 벌어질 최후의 공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곤장을 쳐라. 저놈의 입에서 곡소리가 나올 때까지 매우 쳐라. 관아의 넓은 마당에 사또의 호령이 서리발처럼 떨어졌다. 형틀에 묶인 달수의 등 위로 집행관의 곤장이 춤을 추듯 내리꽂혔다. 퍽! 퍽! 살이 터지고 피가 튀는 끔찍한 소리가 정적을 갈랐지만 달수는 이를 악물고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버티고 있었다. 그의 입술은 이미 터져 붉은 선혈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고 형틀을 잡은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앞에는 비단 의자에 거만하게 앉은 형 칠성이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관아의 이방과 형방에게
미리 막대한 뇌물을 뿌려둔 터였다. 칠성은 사또를 향해 읍소하는 시록을 하며 간교한 혀를 놀렸다. 사또 나으리, 보십시오. 저놈이 독하기가 마치 독사 같습니다. 제 형의 논에서 물을 훔치고도 모자라 유사스러운 주술로 마을을 홀리고 있사옵니다. 저놈을 당장 참수하여 본보기를 보이셔야 이 고을의 기강이 바로 설 것입니다. 관아마당을 가득 메운 구경꾼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중 태반은 달수의 샘물 덕분에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이었으나 칠성의 서슬퍼런 위세와 관아의 권력 앞에 감히 나서서 변호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사또는 칠성이 바친 뇌물 꾸러미를 떠올리며 헛기침을 했다. 그러나 사또 역시 마음 한구석이 편치만은 않았다. 달수의 눈빛이 흉악범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곤장을 10대나 맞고도 흔들림 없는 저 눈빛. 그것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의 눈이 아니라 진실을 품은 자의 결연한 눈이었다. 사또는 잠시 형 집행을 멈추게 하고 달수에게 물었다. 죄인 달수는 듣거라. 내 형은 네가 귀곡의 땅에서 요사스러운 흑마술을 부려 수맥을 뒤틀었다고 고발하였다. 또한 그 증거로 네가 숨겨두었던 검은 돌판을 제시하였다. 네가 정말 하늘을 속이고 땅을 속여 물을 훔친 것이냐? 달수는 고통을 참으며 고개를 들어 사또를 똑바로 응시했다. 사또 나으리,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그저 아버님이 물려주신 땅을 피와 땀으로 일구었을 뿐입니다. 돌을 골라내고 흙을 덮고 하늘의 비를 빌며 매일같이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러자 땅이 응답하여 물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어찌 사람이 주술로 땅의 핏줄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형님의 억측이오며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신 짓입니다. 달수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었으나 관아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에는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리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구경하던 아낙네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칠성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저놈이 끝까지 거짓을 고하는구나. 여봐라, 내가 가져온 증거물을 사또 앞에 대령해라. 칠성의 하인이 끙끙거리며 검은 돌판을 들고 나왔다. 달수가 밭에서 캐내어 소중히 여겼던 그리고 칠성이 빼앗아간 바로 그 물건이었다. 돌판이 마당 한가운데 놓이자 기이하게도 주위의 공기가 서늘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한낮의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음에도 돌판 주변에는 희미한 냉기가 감돌았다. 사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돌판을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그 물건이란 말이냐? 돌판의 표면에는 여전히 해석할 수 없는 기이한 문양과 고대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사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옆에 시립해 있던 관상감 소속의 늙은 직관들을 불렀다. 이 직관은 평생을 산천의 형세와 수맥을 연구해온 당대 최고의 풍수지리 대가였다. 박직관, 그대가 한번 살펴보게. 이것이 정말 요사스러운 주술의 도구인가? 아니면 그저 평범한 돌덩이인가? 백발이 성성한 박직관은 돋보기를 꺼내 들고 떨리는 손으로 돌판을 어루만졌다. 처음에는 무덤덤하던 그의 표정이 돌판의 문양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점점 경악으로 물들어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다시 들여다보기를 수차례 반복하더니 급기야 바닥에 납작 엎드려 돌판에 귀를 갖다 대기까지 했다. 침묵이 흘렀다. 관아 안의 모든 시선이 늙은 직관의 입에 쏠렸다. 칠성은 초조한 듯 부채를 딱딱거리며 재촉했다. 이 영감태기가 왜 이리 뜸을 들이는가? 어서 저것이 사악한 부적이라고 말하지 못할까? 하지만 직관은 칠성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듯 몸을 부들부들 떨며 사또를 향해 고개를 조아렸다. 사또 나으리, 이것은 요물이 아니옵니다.
이것은 전설로만 내려오던 수룡 진열도 쉐이롱진 쉐토이자 이 고을의 명운을 지키는 진택비 샷베이옵니다. 직관의 외침에 장내가 술렁거렸다. 사또가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다. 수룡 진열도? 진택비? 그게 무슨 소리인가? 알기 쉽게 설명해보라. 직관은 흥분을 가라앉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이 비석에 새겨진 글귀를 해석해보면 이러합니다. 용의 머리는 돌을 베고 잠들고 용의 꼬리는 기름진 흙에 묻힌다. 오직 땀과 눈물로 돌을 씻어내는 자만이 용을 깨워 승천시킬 것이니 탐욕스러운 자가 머리를 건드리면 꼬리가 말라 비틀어지리라. 직관은 잠시 숨을 고르고 칠성과 달수를 번갈아 보며 말을 이었다. 즉 달수거사가 일구던 그 돌밭 귀곡이 바로 수룡쉐룡의 머리에 해당하는 천하의 명당, 즉 용두열 롱토쉐였던 것입니다. 반면 칠성 대주가 가진 문전옥답은 용의 꼬리, 용미롱외에 해당하지요. 직관의 설명은 충격적이었다. 땅의 기운은 본래 머리에서 시작되어 꼬리로 흐르는 법. 그동안 칠성의 땅이 기름졌던 이유는 용의 머리인 돌밭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기운이 꼬리 쪽으로만 몰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가뭄이라는 천재지변이 닥치자 상황은 반전되었다. 달수거사가 피땀 흘려 돌을 치우고 이 비석을 발견함으로써 잠들어 있던 용의 머리가 숨을 트게 된 것입니다. 용이 깨어나 입을 벌리니 그곳에서 생명수가 터져나온 것이지요. 이것은 훔친 것이 아니라 막힌 혀를 뚫어 이 고을 전체를 살릴 물길을 연 공로입니다. 직관은 격정적으로 토로했다. 헌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석의 역할입니다. 이 비석은 용의 기운을 조절하는 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물이 순조롭게 흐르고 넘치지 않는데 칠성대주가 욕심에 눈이 멀어 이것을 강제로 뽑아왔으니 그 순간 밖에서 다급한 비명소리와 함께 하인 하나가 관아마당으로 굴러들어왔다. 칠성의 집 머슴이었다.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나으리 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칠성이 사색이 되어 물었다. 뭐라고? 집이 무너지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머슴은 공포에 질려 횡설수설했다. 논바닥이 갑자기 척 갈라지더니 시커먼 진흙탕 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헌데 그 물에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집 기둥이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땅 귀신이 집을 삼키는 것 같습니다. 직관이 무릎을 탁 치며 탄식했다. 저런, 기어이 사단이 났구나. 용의 머리에 있던 비석을 꼬리 쪽으로 가져갔으니 기운이 역류하여 꼬리가 썩어 들어가고 땅이 뒤집힌 게야. 이대로 두면 칠성 대주의 집뿐만 아니라 아랫마을 전체가 흙탕물에 수장될 것이요. 칠성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자신의 탐욕이 재산을 불리기는커녕 집안을 멸문지화, 맨먼지화,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사또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다. 그는 판결봉을 내려치며 천둥 같은 호통을 쳤다. 듣거라.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은 칠성, 내 놈의 끝없는 탐욕에 있다. 하늘이 내린 형제간의 우애를 저버리고 조상의 뜻을 거스르며 급기야는 마을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으니 그 죄가 만번 죽어 마땅하다. 사또는 즉시 명령을 내렸다. 여봐라. 당장 달수의 결박을 풀고 그에게 이 비석을 돌려주어라. 그리고 관병들은 달수를 호위하여 신속히 귀곡으로 가서 비석을 제자리에 다시 묻고 용의 노여움을 달래도록 하라.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포졸들이 황급히 달려들어 달수의 밧줄을 끊었다. 달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비석을 받아들었다. 돌파는 달수의 손에 닿자마자 마치 주인을 만난 듯 미세한 진동을 멈추고 온화한 기운을 내뿜었다.
달수는 칠성을 바라보았다. 형은 공포와 수치심에 떨며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형님, 가시지요. 형님의 집을, 그리고 우리 조상님의 땅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달수의 목소리에는 원망 대신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칠성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다. 네, 내가 죽일 놈이다. 달수야, 나를 용서해다오. 달수는 비석을 품에 안고 관병들과 마을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며 산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뒤따르는 사람들의 행렬이 장관을 이루었다. 하늘에서는 멀리서부터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또 다른 재앙의 징조가 아니라 오랜 가뭄을 끝낼 단비의 징조처럼 보였다. 달수의 밭, 그 귀곡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심각했다. 비석이 뽑혀나간 자리에서는 물줄기가 미친 듯이 솟구쳐 올라 주변의 흙을 깎아내리고 있었고 그 여파로 산 아래 칠성의 집쪽 땅이 울렁거리고 있었다. 달수는 망설임 없이 솟구치는 물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물살이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그는 젖먹던 힘을 다해 비석을 원래 있던 자리에 끼워 맞췄다. 조상님, 노여움을 푸소서! 이 못난 후손들이 다시는 땅을 더럽히지 않겠나이다. 달수가 비석을 탁 하고 끼워 넣는 순간 거짓말처럼 물줄기가 잦아들었다. 거칠게 요동치던 땅의 진동도 멈추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 콱광 하는 천둥 소리와 함께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칠성의 땅을 집어삼키려던 흙탕물을 씻어내고 타들어가던 대지를 적시는 생명수였다. 달수는 빗속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그것은 안도와 기쁨, 그리고 지난날의 서름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눈물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빗속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달수의 이름을 연호했다. 만세! 달수 총각 만세! 하늘이 우리를 살리셨다. 칠성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땅을 치고 후회했다. 자신의 기름진 땅은 엉망진창이 되었고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동생의 돌밭은 이제 고을 전체의 생명줄이 된 것이다. 사또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난 후 엄숙하게 최종 판결을 내렸다. 금일부로 이 귀곡 일대의 모든 땅은 달수의 소유임을 관하에서 보증한다. 또한 칠성은 자신의 과오를 씻기 위해 훼손된 마을의 도로와 제방을 사제를 털어 복구하도록 하라.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가산 전체를 몰수하고 유배를 보낼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법의 심판이 아니었다. 인과응보, 인고잉보, 사필귀정시, 비귀정이라는 하늘의 이치가 땅 위에서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비는 밤새도록 내렸다. 그 비는 형제의 찢어진 가슴을 꿰매고 갈라진 땅의 상처를 덮어주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마지막 화해의 과정이 남아있었다. 진정한 풍요는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확인해야 할 시간이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지만 그 위로 떠오르는 아침 해는 어느 때보다 눈부시고 찬란했다. 밤새 퍼부었던 빗줄기는 칠성의 집 마당에 쌓여있던 오물과 탐욕의 찌꺼기들을 말끔히 씻어내려 보냈다. 하지만 무너진 담장과 진흙 범벅이 된 가재도구들은 칠성이 겪어야 할 참혹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날이 밝자마자 피해를 복구하느라 분주히 움직였지만 칠성의 집 대문 앞만은 적막감이 감돌았다. 평소라면 하인들을 부려 떵떵거렸을 그였으나 지금은 반쯤 무너진 사랑채 덴마루에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그의 비단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윤기 흐르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발밑을 기어가는 개미 한 마리를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집도 땅도 명예도. 내 욕심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구나. 그때 살인문 쪽에서 자박자박 발소리가 들려왔다.
칠성은 빚쟁이들이라도 들이닥친 줄 알고 화들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그러나 문을 들어선 사람은 빚쟁이가 아니었다. 허름한 베옷을 입었지만 그 표정만은 봄 햇살처럼 온화한 동생 달수였다. 달수의 등에는 묵직한 지게가 들려 있었고 양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그릇이 들린 소반이 들려 있었다. 칠성은 동생을 보자마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였다. 차라리 욕을 하고 매질을 한다면 마음이 편하겠건만 저토록 덤덤한 표정으로 찾아온 동생을 대할 면목이 없었다. 달수는 아무 말 없이 형의 앞에 소반을 내려놓았다. 구수한 시래기국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형님, 식사하십시오. 밤새 비바람에 시달리시느라 시장하실 겁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이 메어 국물 한 모금 넘기기가 힘들었다. 눈물이 국그릇 위로 툭툭 떨어져 파문을 일으켰다. 달수야, 네가 나를 조롱하러 온 것이냐? 아니면 내가 망한 꼴을 보고 속이 시원해서 온 것이냐? 칠성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달수는 지게를 내려놓고 형의 옆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는 먼 산을 바라보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형님, 어젯밤 빗속에서 비석을 제자리에 꽂으며 아버님의 목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아버님은 땅을 물려주신 것이 아니라 형제간에 서로 기대어 살라는 뜻을 심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제 돌밭은 물이 솟지만 흙이 부족하고 형님의 논은 흙은 좋으나 물이 부족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둘이 합쳐야 비로소 온전한 하나가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달수의 말에 칠성은 오열을 터뜨렸다. 땅을 치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그동안의 과오를 뼈저리게 후회했다. 아, 내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다. 하나뿐인 동생을 굶겨 죽이려 하고 조상의 은덕을 내 욕심 채우는 데만 쓰려 했으니 내 죽어서 무슨 낯으로 아버님을 뵙겠느냐. 칠성은 덴마루에서 내려와 진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달수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아우야, 나를 용서하지 마라. 나는 형 대접을 받을 자격도 없는 놈이다. 이 집이고 땅이고 다 네가 가져가라. 나는 어디 산속에 들어가 중이나 되어 빌어먹고 살련다. 달수는 울고 있는 형을 일으켜 세우며 그의 흙 묻은 옷을 털어주었다. 형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우리는 한 핏줄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마을에는 기이하고도 감동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칠성과 달수 형제가 나란히 떼비를 들고 나선 것이다. 달수는 자신의 돌밭 귀곡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칠성의 논으로 끌어오기 위해 수로를 파기 시작했다. 칠성은 자신의 논에 쌓인 흙탕물을 퍼내고 무너진 둑을 다시 쌓았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지켜보았으나 이내 두 형제의 진심 어린 땀방울을 보고 하나둘씩 일손을 거들기 시작했다. 여보게, 여기 삽 좀 더 가져오게. 저기 둑을 막아야 물길이 제대로 잡히네. 아이고, 칠성 나으리가 저리 땀 흘리는 건 내 평생 처음 보네 그려. 사람이 변해도 아주 제대로 변했어.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노동요가 들판에 울려 퍼졌다. 달수의 샘물은 수로를 타고 콸콸 흘러내려 칠성의 메마르고 갈라진 논을 촉촉하게 적셨다. 물이 닿자 죽은 줄만 알았던 벼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관계강의가 아니라 끊어졌던 형제의 혈맥이 다시 이어지는 의식과도 같았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다. 들판은 황금빛 물결로 출렁였다. 예년 같으면 가뭄으로 흉작을 면치 못했을 테지만 달수의 신령한 샘물 덕분에 이 마을만은 유례없는 풍년을 맞이했다. 특히 달수의 돌밭과 칠성의 논은 그야말로 곡식이 떠달 하나하나가 보석처럼 연그러 있었다. 추수하는 날, 형제는 밭두렁에 멍석을 깔고 마을 잔치를 벌였다. 칠성은 더 이상 거만한 부자가 아니었다.
그는 직접 막걸리 주전자를 들고 다니며 마을 노인들에게 술을 따랐고 아이들에게는 떡을 나눠주었다. 그의 얼굴에선 기름기가 빠지고 대신 건강한 구릿빛 윤기가 흘렀다. 자, 많이들 드시게. 이 술은 우리 아우 달수가 만든 샘물로 빚은 술일세. 마시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고 수명이 늘어난다. 네. 칠성의 너스레에 사람들이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달수는 흐뭇한 표정으로 형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밭 한가운데 서 있는 그 검은 비석, 진택비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비석 앞에 잘 익은 핵곡식과 맑은 정화수를 올리고 절을 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숨겨두신 이 돌덩이가 우리 형제를 살리고 이 마을을 살렸습니다. 이제 이 땅은 제 것이 아니요, 형님의 것도 아니요, 우리 후손 모두의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비석 주변의 콩잎을 흔들었다. 사락사락 하는 소리가 마치 조상님이 그래, 장하다 내 새끼들하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땅을 더 이상 귀곡괴이라 부르지 않았다. 대신 형제의 우애가 꼽힌 골짜기라 하여 형제곡, 숑디구 혹은 화합의 들판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수십 년이 지났다. 칠성과 달수도 이제 허리가 굽은 노인이 되었다. 두 형제는 여전히 그 땅을 지키며 살고 있었다. 칠성은 달수의 돌밭에서 돌을 골라내는 일을 도왔고 달수는 칠성의 논에서 피를 뽑는 일을 도왔다. 어느 늦가을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팻마루에 두 노인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칠성이 곰방대에 불을 붙이며 입을 열었다. 이보게, 아우, 기억나는가? 자네가 처음 이 돌밭으로 쫓겨나던 그날 천둥번개가 어찌나 요란하던지. 달수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빙그레 웃었다. 기억나다마다요. 그때 형님 표정이 마치 도깨비 같았습니다. 두 노인은 마주보며 껄껄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는 지난날의 아픔이나 원망은 털끝만큼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세월이 빚어낸 깊은 신뢰와 사랑만이 담겨 있었다. 칠성이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다. 지나고 보니 그 돌밭이 나에게는 가장 큰 스승이었네. 그 땅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욕심의 노예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을 거야. 자네가 그 땅에서 캐낸 것은 물이 아니라 내 잃어버린 양심이었던 게지. 달수는 형의 손을 꼭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두 노인의 손이 하나로 포개졌다. 형님, 땅은 정직합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 조상님은 더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미움을 심으면 재앙이 자라고 용서를 심으면 기적이 자란다는 것을요. 우리는 이 땅에 사랑을 심었으니 그 열매를 달게 누리는 것입니다. 형제곡의 전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훗날까지도 많은 사람의 귀감이 되었다. 사람들은 형제간에 다툼이 생기면 이 골짜기를 찾아와 그 샘물을 마시며 화해를 청했다고 한다. 검은 비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샘물을 뿜어내며 오가는 이들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 진정한 유산은 황금이나 옥토가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는 들판 위로 별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에 계신 조상님들이 형제의 평온한 노년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 듯 북두칠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평화로운 밤이었다.